조국을 모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가 한국 취재 후 반역자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말한 기자를 탄압하지 마라! 결국 푸틴이 직접 만나 충격 고백을 했는데 처음엔 당신이 배신자인 줄 알았지만 당신 덕분에 소련 붕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됐다.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뭘 목격한 걸까요? 푸틴까지 무릎 꿇게 만든 그 충격적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예카테리나. 러시아의 유서 깊은 언론사에서 사회부 기자를 맡고 있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던 언론사는 언제나 조국의 위대함과 러시아 민족의 우월성을 드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최근 러시아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국 이주 현상은 그저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열풍 혹은 배신에 가까운 행동으로밖에 비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를 등지고 대체 왜 저 동방의 작은 나라로 향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한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경멸과 우월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예카테리나, 자네가 이번 취재를 맡아줘야겠네. 편집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저를 응시하는 눈빛에는 일종의 압박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주 문제가 아니야. 우리 러시아의 국가적 위신을 흔들고 있고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지. 왜 우리 엘리트층과 젊은 인재들이 앞다투어 한국으로 향하는지 그들의 속내를 파헤쳐야만 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편집장님의 말은 단호했지만 저는 속으로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진실? 진실이라고 해봤자 뻔하지 않나.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천박한 문화에 현혹된 것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러시아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 앞에서 한국의 그 얄팍한 유행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오만한 시선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취재를 시작하며 이주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려 했었어요. 러시아를 떠나려는 이들을 향해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고 한국에서의 삶이 결코 장밋빛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소한 불평 하나하나를 확대 해석하며 제 기사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사 선택하려 노력했습니다. 보세요. 결국은 별것 아닌 곳 아닙니까? 러시아의 풍요로움을 버리고 고작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제가 접촉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놀랍도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 기술 분야나 의료 분야에 종사하던 러시아 엘리트들은 한국의 시스템과 인프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이 러시아보다 월등히 앞서 있음을 주장했고 효율적인 행정과 투명한 사회 시스템에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표정에서 저는 제가 원하는 불만이나 후회를 찾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희망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일 거야. 그렇게 치부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의사는 자신이 한국에서 접한 의료 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러시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정교함과 환자 중심 시스템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잠시나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위대한 러시아와 보잘것없는 한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혼란을 애써 부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몇몇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야. 전체적인 흐름은 아닐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다시 제 원래의 목표에 집중하려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이주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러시아인들에게 조국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금 각인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의 자존심, 그리고 조국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저를 계속해서 오만함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겨울처럼 차갑고 굳건했던 저의 신념은 한국이라는 미지의 존재 앞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이주한 러시아인들과의 인터뷰를 계속하면서도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좀처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는 불신과 함께 묘한 적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한국의 발전상이나 편리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냉소적인 비웃음을 날리곤 했습니다. 고작 몇 년 살았다고 해서 그 작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이 제가 알고 있던 러시아의 위상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한 젊은 프로그래머는 한국의 IT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예카테리나 씨, 아이디어가 있다면 즉시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 러시아의 기술력은 어떻다는 건가요? 당신의 고향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일부러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러시아도 물론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마치 미래가 이미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혁신이 일상처럼 펼쳐지고 그 속에서 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제게는 그저 공허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저는 한 러시아인 여성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곳에 정착한 경우였는데 한국 남성에 대한 극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러시아 남자들과는 정말 다릅니다. 섬세하고 배려심 깊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요. 그녀의 말에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쉽게 국적을 바꾸고 자국의 남자를 비하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제 질문에는 날선 비난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조국 러시아의 남성들이 가진 강인함과 용맹함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당신의 과거는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것인가요? 그녀는 제 질문에 상처받은 듯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와 개인적인 성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편견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선택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취재가 계속될수록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한국의 얄팍한 매력에 현혹되었을 뿐이며 조만간 현실을 깨닫고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이 러시아의 위대함을 부정하려는 외부 세력의 음모이거나 혹은 내부의 나약한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주민들의 증언이 아무리 긍정적이라 한들 그들의 말이 진실일 리 없어. 분명히 뭔가 숨겨진 단점이나 문제가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저는 저희 취재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며 한국의 부정적인 면모를 발굴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터뷰부터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있던 저였지만 취재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마치 새로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그저 서구 문화를 모방하고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일시적인 문화 현상으로 세계의 이목을 끄는 어쩌면 가벼운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웅장함과 깊이 있는 문화유산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선입견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제 질문과 태도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애써 축소하거나 왜곡하려 했고 러시아를 떠난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올가 소콜로바였습니다. 얀덱스의 수석 개발자였던 그녀는 이제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번쩍이는 오피스 빌딩에서 만난 그녀의 첫인상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러시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올가 씨, 정말 한국 생활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러시아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물론 그리워요. 하지만 예카테리나 씨,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아세요? 진정한 기회예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프로젝트들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개발 중인 AI 기반 의료 진단 보조 시스템이에요. 러시아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6개월 동안 허가를 기다려야 했고 결국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승인이 떨어졌고 정부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처음엔 어려웠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놀랍도록 개방적이에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회사에서는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문화 적응 프로그램까지 지원해줬어요. 올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제가 러시아에서 일할 때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부패한 관료들과 싸워야 했고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을 상대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처리돼요.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죠. 저는 그녀의 말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의 러시아로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러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돌아갈 거예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세르게이와 나탈리아 노부부였습니다. 70대의 이 부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생을 살다가 은퇴 후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했어요.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만난 그들은 놀랍도록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서비스 때문이었어요. 세르게이 할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심장병이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어요.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약값도 감당하기 힘들었죠. 나탈리아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일주일 안에 모든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어서 치료비 부담도 크지 않고요.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에요. 하지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병원에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가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정말 놀라웠어요. 세르게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새벽 3시에도 저 공원에서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치안이 너무 좋아서 밤낮 구분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70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았지만 여기 와서야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알게 됐어요. 나탈리아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보호해요. 공무원이 친절해요. 이웃들이 서로 도와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 아닌가요? 우리가 러시아에서는 이런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러시아가 정말 이렇게 뒤처진 나라였을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이주민들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표정,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내가 틀렸을까? 정말 한국이 러시아보다 나은 나라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아직 그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법무부 이민정책과에서 일하는 김 과장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무슨 이득이 있어서요? 김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카테리나 기자님, 인재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젠가 러시아로 돌아간다면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러시아에 전파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욱 발전할 거예요. 우리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실제 정책들을 보니 그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창업 지원, 의료 서비스, 자녀 교육 지원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초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첨단 기술 박람회, 코엑스의 거대한 전시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홀로그램 안내원이 각국 언어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천장에는 드론들이 군무를 이루며 환영 메시지를 그려내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예카테리나 기자님이시죠? 환영합니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완벽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젊은 여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수진입니다. 특별 취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안내를 받아 전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삼성전자 부스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차세대 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 도시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곧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구현될 계획이에요. 기술 설명을 하던 엔지니어의 말에 저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러시아도 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러시아 관람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자님, 모스크바 중심부에서도 아직 사지가 제대로 안 터지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오지를 준비한다고요? 그건 정부의 선전일 뿐입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고 다음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부스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탑승해 체험할 수 있었는데 차량은 복잡한 장애물 코스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AI입니다. 매초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냅니다. 설명을 듣던 중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에카테리나 이바노바 기자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예요. 어제 러시아 의사협회에서 기자님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취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유창한 러시아어에 놀랐습니다. 러시아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블라디보스토크 의과대학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1년간 러시아에서 연수를 받았죠. 러시아 의료진의 열정과 실력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혹시 저희 병원 부스를 보고 가실 시간이 있으신가요? 러시아와의 의료 협력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를 따라갔습니다. 서울대병원 부스는 박람회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거대한 홀로그램이 인체 내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AI 진단 시스템입니다.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면 10초 내에 가능한 질병들을 확률과 함께 제시합니다. 정확도는 97%를 넘어요. 준혁 씨가 직접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증상들을 입력하자 화면에는 즉시 진단 가능성과 함께 필요한 검사, 치료 방법까지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서울 시내 모든 대형 병원에 이미 도입되어 있고 지방으로 확대 중입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가 보여준 것은 원격 수술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의 의사가 부산의 수술실을 실시간으로 지도하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거리에 제약 없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러시아처럼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에 도입된다면 의료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러시아와 실제로 협력하고 있나요? 네. 이미 극동 연방대학병원과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서울을 연결해 매주 화상 컨퍼런스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국과 러시아의 의료 협력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람회장을 더 둘러보니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LG의 투명 디스플레이, 네이버의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모든 것이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곧 출시될 기술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민원 처리 시간은 평균 3일 이내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간단한 서류 하나 받으려면 일주일은 기본이고 매물까지 줘야 하는데 옆에서 한 러시아 기업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람회를 나서는데 준혁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내일 시간이 있으시면 서울대병원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러시아 기자가 한국 의료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마치 호텔 같았어요. 깨끗하고 밝고 환자들의 표정도 평온했습니다. 응급실부터 보시죠. 준혁 씨의 안내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병원의 응급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체계적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의료진들은 침착하게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환자가 도착하면 즉시 이 시스템에 증상을 입력합니다. AI가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필요한 검사를 자동으로 예약해요. 평균 대기 시간은 30분 이내입니다. 30분이요? 러시아에서는 응급실에서 3시간은 기본인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AI의 도움으로 오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어요. 수술실도 견학했습니다. 로봇이 보조하는 정밀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의사의 손 떨림까지 보정해주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모스크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 정확히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뉴스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전염병 소식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러시아는 워낙 넓은 나라니까 시베리아의 일이 모스크바까지 영향을 미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3일 만에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일주일 후에는 모스크바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증상은 고열로 시작해 호흡곤란, 심한 경우 폐부종까지 이어졌어요. 의료 당국은 우왕좌왕했고 언론은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예카테리나, 현장 취재 나가야겠네. 모스크바 제1병원 상황을 보도해줘. 편집장의 지시를 받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 입구부터 환자들로 북적였고 복도는 간이침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지친 얼굴로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체계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바이러스가 대체 뭡니까? 제가 붙잡은 한 의사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샘플을 분석하려 해도 우리 장비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고 모스크바의 다른 연구소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2주 전에 정부에 신형 장비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예카테리나,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아침부터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숨쉬기도 힘들고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즉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왔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재 대기 환자가 800명이 넘습니다. 중증도 분류 후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간호사의 기계적인 대답에 저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다니까요. 당장 산소호흡기라도 연결해 주세요. 산소호흡기도 이미 다 사용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기다리셔야 해요. 4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진료를 받았습니다. 젊은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폐렴이 심각합니다. 즉시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입원시켜 주세요. 병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항바이러스제도 재고가 떨어졌어요. 중앙약품 창고에 요청했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는 무력감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병원이라는 곳에서 제 어머니가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겨우 어머니를 앉혀두고 저는 절망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 받은 명함이 생각났어요. 김준혁,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아니야. 말도 안 돼. 다른 나라 의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혁 씨, 저 예카테리나입니다. 죄송한데 긴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제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혹시 조언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5분 후 화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증상과 병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혁 씨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병원 감염내과 팀을 긴급 소집하겠습니다. 30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서울대병원 의료진 7명이 나타났어요.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염내과 최 교수입니다.
증상을 들어보니 작년 동남아에서 유행했던 변종 바이러스와 유사합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의료진은 러시아 의사와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제한된 장비로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제시했고, 대체 약물 조합을 추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구할 수 있는 약물로 칵테일 요법을 시도해보세요. 용량과 투여 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밤새 러시아 의사들을 지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치료 방향을 조정했어요. 새벽 3시, 준혁 씨는 여전히 화면 앞에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어머니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신호입니다. 12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24시간 후에는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예카테리나야, 물 좀. 어머니가 약하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러시아 의사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프로토콜이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치료법이었어요. 이 방법을 다른 환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혁 씨와 한국 의료진은 계속해서 러시아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전역의 병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치료법을 공유했고, 덕분에 수천 명의 환자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린 그 순간, 나는 기자로 죽고 증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쓸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치료법이 공유되자 러시아 의사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며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각자의 방식만 고집했을 그들이 이제는 겸손하게 배우고 있었어요. 예카테리나 기자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도 살았습니다.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보내준 치료 프로토콜대로 했더니 하루 만에 호전되었어요. 러시아 의료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밤새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고민 끝에 한국이 러시아보다 앞선 7가지 충격적 진실로 정했습니다. 첫째,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 러시아에서 3달 걸리는 MRI를 한국에서는 3일 만에 받을 수 있다. 뇌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IT 인프라의 격차. 러시아가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3G 통신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한국은 이미 차세대 통신망을 준비하고 있다. 셋째, 행정 효율성. 한국에서는 모든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평균 처리 시간은 3일이다. 러시아에서는 간단한 서류 하나에 2주가 걸린다. 넷째,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 한국에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해도 받지 않는다. 시스템이 투명해서 부패가 끼어들 틈이 없다. 다섯째, 시민의식의 성숙도. 새벽 3시에도 여성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고 이웃은 서로 돕는다. 여섯째, 미래 기술 투자. 한국은 GDP의 4.8%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러시아는 1%도 안 된다. 일곱째, 국제협력 정신. 한국은 경쟁국조차도 돕는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 보여준 그들의 헌신은 진정한 인도주의였다. 기사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갔다. 이제 우리도 겸손하게 배워야 할 때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편집장의 얼굴은 불그락불락했습니다. 예카테리나, 너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기사를 쓰다니, 제정신이야? 편집장님, 이것은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진실입니다. 진실. 너는 지금 우리 조국을 모욕하고 있어. 러시아가 한국보다 못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편집장은 제 원고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반역적인 기사는 절대 보도할 수 없어. 당장 다시 써. 한국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러시아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못합니다. 제 어머니를 살린 건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거짓을 쓸 수 없어요. 그럼 넌 해고야. 당장 나가.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개인 블로그에 기사 전문을 올렸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시켰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공유를 부탁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하루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진실을 말했다. 예카테리나, 당신은 진정한 애국자다. 우리 아들도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다. 러시아 병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정부는 왜 이런 현실을 숨기는가?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매국노, 서방의 스파이, 한국 돈을 얼마나 받았냐? 조국을 배신한 기자는 러시아를 떠나라. 이틀 후 새벽 3시, 무거운 발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FSB다. 문 열어라. 검은 정장의 요원 4명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저를 루비앙카로 연행했어요. 소련 시절부터 악명 높았던 그 건물의 지하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예카테리나 이바노바, 당신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대머리 수사관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모두 사실이에요. 증거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나? 아닙니다. 저는 오직 진실만을 추구했습니다. 진실? 당신의 진실은 러시아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이것은 반역이야. 또 다른 요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러시아 젊은이들이 동요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현실을 외면한 대가죠. 뭐라고? 수사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배신이라면 거짓에 침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문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48시간 동안 저는 계속 신문을 받았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고했죠. 다시는 이런 기사를 쓰지 마라.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난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언론사로부터 공식 해고 통지서가 와 있었고 동료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조차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거리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위는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집단 성명이었습니다. 러시아 의사 5,000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정부에 제출되었어요. 우리는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한 노의사의 인터뷰가 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40년간 의사로 일했소.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소.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깨달았지. 이 나이에 다시 배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소. 부끄러운 것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지. 언론계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동료 기자들 중 일부가 공개적으로 저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예카테리나가 한 일은 진정한 저널리즘이다. 우리도 정부의 나팔수가 아니라 진실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한 유명 앵커는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예카테리나 기자의 용기를 본받아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전하겠습니다. 기업계도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최대 IT 기업 얀덱스의 CEO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 발표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교육계에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스크바 대학 총장이 제안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그들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FSB에서 풀려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스크바 중심가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 기자를 탄압하지 마라. 우리도 한국 같은 의료 시스템을 원한다. 부패한 관료들을 처벌하라. 시위대는 제 사진과 기사를 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경찰도 함부로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FSB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BBC는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러시아 기자, 진실을 말했다가 체포되다. 한국 의료진이 구한 러시아 생명들. CNN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1세기 최대의 아이러니, 구소련이 한국에게 배우다. 특히 제 기사 내용이 전문 번역되어 퍼지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발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이렇게 썼습니다. 냉전의 승자였던 러시아가 이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심층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로 전환되는 순간, K-팝과 드라마를 넘어 기술과 의료로 세계를 리드하다. 일본 아사히 신문까지 가세했습니다. 러시아 기자가 폭로한 한국의 실체,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 한국 언론들도 제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를 살린 준혁 씨와 의료진의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줬어요.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자 크렘린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공보실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러시아는 모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환영한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특히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가족을 구한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의사협회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협회장이 공개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일주일 후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보건부 장관과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상으로 만나 의료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한국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러시아 전역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둘째, 러시아 의료진 500명을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시킨다. 셋째, 서울과 모스크바에 공동의료연구소를 설립한다. 넷째, 응급상황 시 양국이 의료 정보와 인력을 즉시 공유한다. 이 발표 직후 준혁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당신의 용기가 만든 결과예요. 이제 더 많은 러시아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할로 원격의료센터는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에 설립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모스크바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서울의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돌봐준답니다.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자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응급환자 사망률이 첫 달에만 30% 감소했고 만성질환 관리율은 2배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의료진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차도 무시하고 24시간 대기하며 러시아 환자들을 돌봤어요. 러시아 언론들도 이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일했던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예카테리나, 우리가 틀렸네. 자네가 옳았어. 돌아와 주게. 편집장이 직접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네. 난 겁쟁이였어. 위에서 압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외면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 자네의 용기를 본받아야겠어. 저는 복직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앞으로는 진실만을 보도하게 해주세요. 정부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이네. 우리 방송사도 변해야 해. 복직 후 첫 임무는 할로 의료협력 특집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 의사 50명이 이미 연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의료진과 함께 수술실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예카테리나 기자님, 이반 페트로프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연수 프로그램의 러시아 측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도 러시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러시아에 전파할 거예요.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배우셨나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인드셋이었어요. 환자 중심의 사고,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협력의 정신. 이것들이 한국 의료의 진짜 힘이더군요. 연수 중인 젊은 러시아 의사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도 훌륭한 의사인데 왜 배워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로 얼마나 많은 러시아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뜁니다. 병원 투어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실제와 똑같은 수술실에서 가상현실 기술로 수술 연습을 하는 시설이었어요. 러시아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실제 환자 없이도 복잡한 수술을 연습할 수 있거든요. 준혁 씨의 설명에 한 러시아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시설입니다. 이런 것 하나만 있어도 의료 사고를 절반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다시 도착했을 때 준혁 씨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예카테리나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당신의 용기 덕분에 양국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진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 진실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압니다. 한국에서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수성이 증명된 순간에도 오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준혁 씨는 저를 서울대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었기에 병원 측에서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했어요.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카테리나 기자님, 당신은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병원장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제가 무슨 가르침을 드렸다는 건가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요. 우리 의료진도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환영식 후 준혁 씨와 저는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예카테리나 씨,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엔 제 조국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러시아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거든요. 변화는 항상 가능하죠. 한국도 5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준혁 씨는 잠시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전쟁 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실 때 페니실린 한 병이 없어서 환자를 잃었다고. 그때 선진국 의료진이 와서 도와줬대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나라를 도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러시아를 도운 건가요? 의료에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돕는 나라가 내일 우리를 도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철학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카테리나 씨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한러 협력을 취재하면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직도 러시아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의료 협력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우정을 쌓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꿈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문학, 음악,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준혁 씨가 러시아 문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계속 놀랐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으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러시아 문학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니 신기해요. 문학은 국경을 초월하잖아요. 좋은 작품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감동시킬 수 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어느 날 준혁 씨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한러 의료협력회의 참석차 왔는데 주말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모스크바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관광객들이 모르는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를 트레차코프 미술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러시아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그림이 레핀의 볼가강에 배끄는 인부들이에요. 러시아 민중의 고통과 희망이 담겨 있죠. 준혁 씨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민중들이 겪은 고통이 이만큼이었죠. 우리는 미술관을 나와 아르바트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을 보며 러시아 전통 음식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카테리나 씨, 러시아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런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왜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겠죠. 현재를 직시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예카테리나 씨, 제가 러시아에 자주 올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적도 문화도 다른 우리였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석 달 후, 준혁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할러 의료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동쪽 끝, 태평양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러시아 도시이기도 했죠. 심포지엄이 끝난 저녁, 준혁 씨는 저를 해변으로 데려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카테리나 씨, 여기가 왜 특별한지 아세요? 러시아의 끝이자 시작이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경계를 넘어서였잖아요. 편견의 경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만났죠.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예카테리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반지는 특별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과 러시아 전통 문양이 어우러진 디자인이었어요. 네, 그럼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경계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결혼 소식은 양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국제결혼이 아니라 할러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결혼식은 블라디보스토크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러시아 보건부 장관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 결합은 두 나라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협력입니다. 한국 대사도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섭니다. 예카테리나와 준혁의 사랑이 양국 관계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준혁 씨가 내 생명을 구했고 이제는 내 딸의 인생 동반자가 되었구나. 이보다 더 큰 인연이 있을까? 결혼 준비 과정도 양국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러시아 정교의 결혼식을 모두 치르기로 했어요. 먼저 서울에서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르는 것이 낯설었지만 준혁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도와주었어요. 예카테리나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러시아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딸이에요. 준혁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어요. 러시아 결혼식도 성대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정교의 의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준혁의 부모님도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두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가 특별 축복을 해주었어요. 이 결합은 동과 서의 만남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피로연에서는 한국 음식과 러시아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김치와 보르시, 불고기와 비프 스트로가노프가 한 테이블에 올랐죠. 손님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두 나라 음식의 조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퓨전이군요. 한 러시아 외교관이 감탄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일주일간의 기차 여행이었죠. 왜 하필 시베리아 횡단 열차예요? 제가 물었을 때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의 광대함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열차가 결국 한국과 연결될 날을 꿈꾸면서요. 결혼 후 1년, 우리는 서울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도시에 집을 마련하고 각자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었어요. 저는 할러 협력 전문 기자로 자리매김했고 준혁은 할러 의료협력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죠. 어느 날 제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책을 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대형 출판사가 동시에 출간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동쪽 끝에서 만난 서쪽. 그리고 진실 어때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책을 쓰면서 저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오만했던 과거의 제 모습, 충격적인 깨달음의 순간들, 그리고 사랑과 화해의 과정까지. 책에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러시아 엘리트들,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준 한국 사람들,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목소리를요. 특히 한 장을 할애한 것은 한국 의료진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밤낮 없이 러시아 환자들을 돌봤는지,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철학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만 첫 달에 10만 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판매고를 올렸어요. 곧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기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단순한 국가 간 거래가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저는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UN 본부에서도 초청이 왔어요. 편견을 넘어선 협력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지는 두려움을 낳죠. 저는 한국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울을 깨뜨리는 것보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연설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각자의 편견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저를 크렘린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난 푸틴은 예상외로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카테리나, 처음엔 당신이 러시아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틀렸소. 당신은 러시아를 구했소. 진실을 외면했다면 우리는 더 큰 위기에 빠졌을 거요.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것도 결국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오. 당신 덕분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소.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당신은 진정한 애국자요. 그래서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소. 대통령은 저에게 러시아 언론개혁위원회 위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객관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꾸던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준혁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어요. 우리는 아이 이름을 나데즈다라고 지었습니다. 러시아어로 희망이라는 뜻이죠. 나데즈다가 태어난 날, 양국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러 협력의 상징, 새 생명 탄생, 동서양의 피가 섞인 희망의 아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러시아 할머니에게 러시아 자장가를 듣고 한국 할아버지에게 한국 전래동화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많이 변했습니다. 한러 의료협력 덕분에 러시아 전역의 의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어요. 원격의료 센터가 50개 도시에 설립되었고 응급환자 생존율은 유럽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IT 분야에서도 협력이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투자하고 러시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어요. 그들이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도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에듀테크 기술이 도입되면서 시베리아 오지의 아이들도 모스크바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지 않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러시아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모스크바의 사무실에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크렘린이 보이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어요. 나데즈다가 아빠를 닮은 눈으로 엄마를 닮은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입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봅니다. 한국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오만한 저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을 깨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더 넓은 세상이 열립니다. 러시아는 이제 자존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것.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울 용기, 그리고 경계를 넘어 사랑할 용기를요.
붉은 자존심을 삼킨 진실은 쓰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만 진정한 협력과 발전이 가능합니다. 엄마, 아빠, 나데즈다가 뛰어들어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가며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날 세상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열려 있을 것입니다. 편견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차이를 즐기며 함께 성장하는 세상이 되기를 꿈꿉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고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니까요. 이제 러시아와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전하는 기자로, 두 나라를 잇는 다리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과 LG가 모스크바에 연구소를 설립했고, 현대자동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전기차 공장을 지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우수한 수학자와 물리학자들이 한국 기업에 스카우트되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육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할러 공동대학이 설립되어 양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초과학 강점과 한국의 응용기술 강점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러시아 친구랑 한국 친구랑 같이 놀았어요. 나데즈다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국경이나 편견이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친구일 뿐이죠. 저는 요즘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희망의 다리입니다. 할러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모으고 있어요. 어제는 시베리아 오지에서 한국 원격 의료로 생명을 구한 소녀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 딸은 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지금까지 러시아 기자 예카테리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향해 나아간 한 여성의 용기.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크고 작은 편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편견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특히 공유 부탁드립니다. 진실한 변화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